예전에는 그냥 그런 아줌마였어요. 연예인 좋아하고 돈 좋아하고 드라마 보기 좋아하는, 주사 맞기 좋아하는 그런 아줌마였어요. 근데 청와대나 새누리당이나 할머니 어떻게 알아요 아가씨인지. 자, 그런 얘기 하면 안 돼요. 아줌마 소리 하면 네. 안 돼. 아줌마 소리. 그런 사람인데, 아줌마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네, 그렇죠. 아줌마는 위대한데 그런 분이세요. 근데 자, 그런 분이신데 그걸 몰랐을까요? 새누리당이 몰랐을까요? 청와대가 몰랐을까요? 장관이 몰랐을까요? 기자들이 몰랐을까요? 정치인들이 몰랐을까요? 다 알았는데 그 얘기를 하는 게 그렇게 어려웠어요. 근데 최순실 사태로 이 맨 얼굴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저는 최순실이 너무 고마워요. 근데 어디까지 알았는지 궁금하잖아요. 네. 저같이 이렇게 변방에 있는 사람은 잘 몰랐어요. 최순실에 대해서. 아니 최순실이 말은 들었죠. 근데 저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대통령이 옷 스타일, 옷 골라주고 브로치 맞춰주고 그 다음에 핸드백 골라주고 이렇게 진짜 개인사를 돌보는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그러다 보면 대통령 옆에 지키다 보면 그 뭐 호가호위 해갖고 진짜 부정축제 좀 했겠지. 그 규모가 좀 큰가 보다. 이 정도 생각했어요. 이 정도. 근데 네. 지금처럼 대리 통치하는 거라는 사실까지 안 사람이 꽤 많았을까요? 그 내부는 알고 있었겠죠. 여러분들은 최순실이 문화와 체육 이 두 부분에 관심이 많아서 문화계와 체육계만 주물렀다고 생각하는데 아직은 거기까지만 뉴스가 나왔죠. 근데 더 많은 게 사실 문화와 체육이 국가 재정이나 국가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굉장히 낮습니다. 10% 20%라고 할 수 있을까요? 나머지 건설, 교통, 그 다음에 국방, 여기에서 더 많은 최순실의 입김과 손길이, 그런 마귀의 손길이 뻗쳐져 있습니다. 그 돈은 박근혜 대통령과 같이 만든 돈이에요. 그래서 같이 쓰고 있거나 쓸 돈입니다. 이 부분을 정치인들이, 검찰이 밝혀줘야 되는데 여기까지는 지금 확신이 없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기자시니까 이제 구체적인 범죄 사실을 이제 하는데 관심이 있는데 그거 조금 이따 이야기하고, 저는 최순실의 실체가 밝혀지면서 정말 제가 이해할 수 없었던 박근혜 대통령 통치에 대해서 너무 정확하게 명쾌하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정책과 노선은 다를 수가 있어요. 아까 우리 김종대 의원께서 사드 얘기 많이 하셨겠지만 사드 배치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도 계실 수 있고 반대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그죠? 저희는 반대했지만 찬성하시는 분이 틀렸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런 노선 차이가 아니라 제가 답답했던 것은 박근혜 대통령의 중요한 정책 결정의 그 구조, 그 결정의 프로세스, 이게 도대체가 납득이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드 얘기했겠지만은 우리 김종대 의원은 사드 절대 배치 안 될 거라고 그랬어요, 저한테. 상식적으로는 왜냐면은 합참하고 국방부가 아직 계속 논의 중이고 아직 어떤 결론도 안 났는데 무슨 배치를 아닙니다 대표님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근데 그 얘기 들으면 전문가가 하는 얘기니까 그럴듯했는데 그 다음에 대통령을 이렇게 가만히 보고 있으면 내일이라도 당장 할 것 같은 거예요, 제가 느낌에. 네? 그래서 할 수도 있다 그랬더니 그럴 리가 없대요. 근데 불행히도 제가 이겼잖아요. 왜냐하면 우리 김종대 의원은 국방부 장관을 맡은 거고 저는 박근혜 대통령을 맡은 거예요. 근데 그 전에 개성공단 폐쇄할 때도 홍영표 주무장관도 반대하고 외교부 장관도 반대하고 그 측근 대통령이 어떤 정책 결정을 할 때 참고하고 건의하고 정책 그 뒷받침을 해드려야 될 그런 모든 시스템이 다 반대했다는 거예요. 이번에도 사드 할 때 그래서 저희가 국방부 장관은 아니겠다 해서 비판도 안 했어요. 그 김관진 안보실장이 했나보다 해서 세게 비판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거기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누가 결정했냐? 그러니까 하는 말이 군 통수권자가 결정했다 이거예요.
뭐 할 말은 없어요. 군 통수권자가 결정했다는데, 그죠? 근데 그걸 우리가 그렇게 이런 대통령의 스타일을 독선 정치라고 했는데, 저는 이제 이 얘기를 좀 꼭 드리고 싶어서 제가 이야기를 했는데, 민주주의에서 대통령에게 권한이 있다고 해서 대통령 맘대로 하라는 건 아닙니다. 민주주의라는 것은 대통령에게 권한을 줘도 어떤 정책 결정을 하기 위한 민주적인 절차가 다 규정돼 있어요. 그죠? 그리고 그 정책을 검증하는 또 기관과 프로세스가 다 있어요. 그 국회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평가하는 또 프로세스가 다 있는 거예요. 이렇게 시스템으로 움직이는 게 민주주의예요. 그런데 지금 박근혜 대통령은 내가 권한을 갖고 내 혼자 결정한다. 아니 저는 무슨 민주주의가 단연코 아니다. 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근데 대통령이 자기 권한을 행사만 했으면 좋겠어. 뒤에 점쟁이들이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기가 막힌 건데 네. 우리가 이제 대통령 우리 권력을 위임하려고 대통령을 뽑았는데 이게 1+1이 나온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이 1+1이 아니고 1+2인지 3인지도 지금 분간이 안 가는 거예요. 근데 그 문제는 저는 민주공화국이라고 하는 우리 헌법 질서의 근간의 문제라고 보거든요. 근간의 문제. 우리 헌법이죠. 우리 많이 알고 있지만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국민이 위임한 권력을 말하자면 아무한테나 이렇게 줬다. 그거는 헌정 질서의 가장 기초를 허문 거예요.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이 양반이 처음에 호가호의라고 해서 뭐 대통령의 옆에 붙어서 부정축제나 좀 많이 해먹어봤나 보다 했는데 그게 아니었잖아요. 네. 군사 기밀부터 외교 안보부터 메시지까지 모든 통치 행위를 감수를 받았다. 그러니까 이거는 최순실 씨의 이력이나 뭐 저는 학력 갖고 따지는 건 아닙니다만은 이런 모든 그 양반의 그 사람의 그 능력으로 놓고 볼 때 그래도 일본의 대통령이 모든 것을 결재를 맡았다. 이거는 정말 신도와 신자 사이가 아니면은 설명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설명. 그래서 그 대목에서 우리 국민들이 절대 하루라도 이 통치권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맡길 수 없다. 그거인 것 같아요. 저는 뭐 우리 저 국민들 시민들 중에는 반대하실지 모르지만 측근 비리 정도라든지 친인척 측근 비리 정도면 특검 임명해서 철저히 수사해서 책임 묻고 대통령 일부 권한 정지하고 그런 정도면 뭐 용서해 주자 그렇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근데 이것은 애당초부터 대통령 자신이 책임 당사자이기 때문에 저희 정의당이 처음부터 대통령 퇴진을 제일 먼저 걸고 일관되게 싸웠던 겁니다. 정의당이 진보 정당이기 때문에 좀 더 급진적이고 과격해서 하야를 제일 먼저 주장한 게 절대 아닙니다. 이번 사태는 절대 최순실 게이트가 아니고 박근혜 게이트이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의 거취 여기서부터 사태 해결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저희 정의당의 일관된 생각이었습니다. 네. 박근혜가 모든 결정을 하는데 뒤에 최순실이 있다고 했는데 최순실의 친구들을 얘기를 들어보면 최순실이 글을 읽는 거를 친구들하고 친해요? 그럼요. 그 누나들하고 5년 전부터 제가 같이 지냈는데 최순실이 글을 읽는 적을 본 적이 없대요. 신문을 보는 적도 없고 오직 글을 읽는 거는 노래방에서 노래 가사 읽는 게 다였습니다. 최순실과의 브레인은 장시호입니다. 어제 구속된 장시호인데 장시호는 현대고등학교를 다니다가 스마트 기생으로 연세대에 갔는데 고등학교 성적표가 어제 나왔죠? 체육 특기자인데 체육이 양이나 미예요. 나머지는 다 가고 제가 장시호 친구도 여러 만나봤어요. 그러니까 브레인의 자격은 가 이상이 되면 안 되는 거군요. 네네. 장시호의 친구가 하는 얘기가 이 친구는 우리 반에서 꼴찌를 한 게 아니라 전교에서 꼴찌를 했는데 전국에서 꼴찌를 할 수 있는 애기 때문에 따져봐야 된다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 뒤에 말이 더 충격적입니다. 장시호가 한글을 제대로 깨우쳤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고 했어요. 자, 이 사람이 최순실의 머리였습니다. 비서실장이다 기획실장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최순실은 박근혜의 머리였습니다.
최순실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무슨 일이 있을 때 어떤 일을 결정할 때 항상 점쟁이한테 가서 물어보고 점쟁이한테 화상 통화를 해서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복비를 온라인으로 쏘아주는 이런 사람이었어요. 자, 우리를 지배하고 우리를 컨트롤하고 우리를 이끌었던 지도자의 맨 얼굴이 거기에서 나옵니다. 그 사람이 국가와 국민 아니죠. 돈과 자기의 미용을 위해서 대통령을 했던 겁니다. 근데 저도 이제 정치 시작한 지 한 12년, 13년째 됐거든요. 그렇게밖에 안 됐어요? 예. 저 젊어요. 아니 그러니까 자 학교를 근데 다니다가 잠깐만. 근데 이 정치를 하려면 이 3차원의 세계만 갖고 안 되고 영적 세계까지 통찰력을 가져야 된다는 사실을 13년 만에 제가 처음 알았습니다. 이제서야 이제서야. 제가 왜 이렇게 출세를 못하는지 잘 됐어요.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예요. 영적 세계를 차단하고 우리 대한민국 정치를 사람 속으로 끌고 내려오든지, 그죠? 그렇지 않으면 제가 돌을 타야 되는데 그거는 뭐 도저히 불가능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 정치를 이 하늘의 세계에서 인간 속으로, 사람 속으로 끌어내려서 저희 정의당이 집권하겠습니다, 여러분. 얘기를 좀 돌려서 대학교를 졸업하시고 노동운동에 뛰어드셨습니까? 아니면 대학교 때 그렇게 뛰어드셨죠? 또 제가 그 대학교 다닐 때는 제가 78년도에 대학교를 들어갔어요. 78년 네. 학번 79년도에 또 역사적 사건이 있었죠. 네, 우리 박근혜 대통령하고 아주 관련이 깊은 사건이 있었잖아요. 79년도에. 네. 그다음에 80년도에 광주항쟁이 있었고, 그래서 그때는 대학생들이 다 운동권이었어요. 지금처럼. 지금 대학생들 다 나오지 않습니까? 지금은 중학교 고등학생도 그렇죠. 이제 대학생은 이제 올드하고 이제 중학생들이 지금 초등학생까지 지금 내려가고 있죠. 네. 그런데 그때는 그래가지고 제가 당시에 여러분들 농촌 활동은 많이 다녀보셨죠? 농촌 활동. 근데 그때는 공자 활동도 있었어요. 공활이라고. 그래서 제가 대학교 3학년 때 공자 활동 공활을 경험하러 구로공단의 모 회사에 들어가서 그때부터 25년간 노동을 하게 된 겁니다. 네. 그래서 대학 다닐 때,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그때는 다 이렇게 시국사범들을 전부 나중에 졸업장을 줬어요. 이 졸업장을 받을 때는 이제 제가 수배 중이어가지고 우리 어머니가 대신 가서 그 졸업장을 받으셔서 아직까지도 장롱의 맨 밑에다 지금 보관하고 계세요. 감옥은 언제 가신 거예요? 감옥은 제가 감옥보다는 유치장을 좀 많이 갔죠. 네. 제가 이제 16가지 범죄로 제가 수배를 다 생활을 하다가 제가 9년간 수배 생활을 했는데 9년간 도망 다니셨어요? 네, 우리 대한민국 현대사에서 시국사범으로 여성으로서 최장기 수배자였어요, 제가. 그러다가 이제 노태우 6.29 선언 이후에 우리 시민혁명 이후에 제가 10년 만에 재판을 받아서 1년 6개월에 2년 6개월 집행유예를 받은 게 제 형량입니다. 근데 그때 제가 만삭이 돼가지고 재판정에 나갔어요. 재판정에 나갔는데 제 공소 사실을 적시한 공소장이 라면 박스로 한 3개가 쌓여 있는데 그 범죄 혐의가 뭐냐면 나머지는 공소시효 5년이기 때문에 다 털고 2가지가 남았어요. 공소시효 10년짜리가. 하나는 집단 방화 사주죄. 또 하나는 집단 상해 사주죄. 흉악범이야. 그러니까 이렇게 흉악범이 되다 보니까 이 판사가 피고 심상정을 부르는데 만삭이 돼서 제가 걸어나가니까 웬 아줌마가 나오니까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 범죄 혐의만 보면서 심상정이 여자라고는 꿈에도 생각을 안 한 거예요, 이 양반이. 근데 그때 당시 집단 방화 사주가 뭐냐면 그때는 시위를 하면은 거리 시위를 하면은 전투경찰이 막 차를 쏴대고 하니까 화염병들을 막 던지잖아요. 그 시위를 제가 배후 조종했다는 겁니다. 네. 그리고 그러다가 막 다치잖아요. 그러니까 그 상해
다치는 것을 배우조정했다. 그래서 제가 그랬는데 마지막으로 제가 한 말씀 드리면 그때 그 판사가 마지막 이 판결을 하면서 덧붙인 얘기가 제가 가슴 그랬어요. 무죄를 주고 싶지만 이 범죄에는 형량이 무죄가 없어서 집행유예를 때릴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제가 뱃속에 아이를 이렇게 쓰다듬으면서 엄마 죄 없대. 엄마 범죄자 아니야.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다시 얘기가 최순실로 돌아오겠습니다. 국민은 대통령을 알았어요. 이제 초등학생도 다 알아버렸어요. 우리 대통령이 국가와 민족은 상관도 없고 드라마와 연예인과 주사만 상관 있는 사람이었다는 거를, 우리 대통령이 정치에는 관심이 하나도 없고 오직 최순실만 관심이 있고 돈만 관심이 있다는 걸 다 알았어요. 자, 국민의 마음은 박근혜를 용서할 수 없습니다. 국민은 무당을 대통령으로 세워놓는 거, 무속인을 따르는 것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근데 왜 정치인들은 왜 이렇게 더딥니까? 정의당만 빼고. 왜 정치인들은, 야당은 우리한테 국민들의 눈높이에도, 국민들의 가슴 높이에도 못 따라오는 건지 그게 이해가 안 간다. 왜 가진 게 너무 많아서 그런 것 같아요. 가진 게 많아요. 네, 그리고 야당도. 사실은 뭐 저희 정의당도 마찬가지인데 대한민국이 이런 정도 사태가 올 때까지 이 모든 것이 은폐됐다고 하는 것은 정치인이라면 누구도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른이면 누구도. 아니 어른도 마찬가지고요. 저희는 사실 정말 참을 수가 없었어요. 부끄럽고 죄송스럽고 빨리 국민들한테 힘 모아서 퇴진시키는 그 길에 우리 정의당이 혼신의 힘을 다하는 길밖에 없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최순실을 몰랐던 사람이 누구냐, 여권에는 그런 분들이 있지만 지금 우리 국민들이 이 자리에 계신 거 대통령 하나 바꾸려고 오신 거 아니잖아요. 그죠? 오랫동안 대통령과 정부와 검찰과 또 재벌과 국회까지도 공고한 기득권 카르텔이 형성이 돼서 이 기득권 질서 속에서 은폐에 동참한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혐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파고들지 않았죠. 알고도 말 안 했고 야당들은 그것을 견제하고 확실하게 파헤쳐서 국민들 앞에 명명백백히 밝히고 이것을 교정해야 될 책무가 야당들에게 있는데 철저히 파헤치지 않았거나 못했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정치권의 책임이 매우 크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상황에서 이렇게 야당이 더딘 이유는 네. 그 가운데 또 저는 이 상황에서 지금 국민들이 이 박근혜 대통령이 퇴진하고 박근혜 대통령이 자리를 내놓음으로써 피해를 보거나 손해를 볼 사람들이 아니라면은 지금 이 상황에서 대통령 한시라도 자리에 있는 것을 찬성하는 국민들은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일각에서 역풍 이야기하고 또 뒤에 후유증 이야기하는 것은 진실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과거하고 다릅니다. 과거 노무현 대통령을 무자비하게 탄핵 소추를 시킬 때는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국민들이 그거 아니다, 잘못됐다, 그렇게 해서 국민들이 바로 잡아줬어요. 지금은 그때는 정치권의 일부 수구 보수 세력들이 주도한 거 아닙니까? 네. 근데 지금은 누가 합니까? 국민들이, 주권자인 국민들의 절대 다수가 단호하고 분명하게 한 뜻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야당이 이것에 멈칫거리거나 누구든 정치권에서 멈칫거리는 분들은 이것은 박근혜 정권이 퇴진함으로써 뭐 손해볼 게 있다던가 책임질 게 있다던가 하는 그런 사람이라는 오해를 받을 소지가 있다. 제가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정치인들이 탄핵을 하면 뭐 역풍이 분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그거 동의하지 않는데, 특별히 노무현 대통령이 탄핵을 당한 이유는 말 한마디, 굳이 법적으로 따지자면 무단횡단쯤 됩니다. 무단횡단하던 사람을 탄핵을 시켰어요. 근데 지금은 굉장히 조폭 흉악범의 권력을 가지고 재벌 핀을 뜯어가지고 자기 돈을 챙기려고 했고, 그리고 국정을 농단했지 않습니까? 한진 같은 회사는 기분 나쁘다고 해서 회사를 망가뜨려버리고
CJ 같은 경우는 기분 나쁘다고 해서 오너가 부회장을 막 쫓아버렸지 않습니까? 이런 게 보였는데 이런 흉악범을 처벌하면 역풍이 분다 이 얘기 자체를 국민들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될 게 민주주의가 위기에 처할 때마다 우리 시민들은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촛불 들고 나왔습니다. 명확히 방향을 얘기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기득권 정치 세력 간의 담합으로 민심이 왜곡되고 그 결과적으로 보니까 겉으로는 민주화되고 산업화됐는데 그 뿌리를 보니까 정경유착의 낡은 뿌리, 그죠? 독재의 낡은 뿌리 이런 것들이 칭칭 대한민국 사회를 동여매서 결국 그 실체가 이번에 드러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번에는 어물쩡 안 된다. 이번에는 어물쩡 안 된다. 근본적으로 이 기득권 질서를 해체하는 데까지 우리 시민들이 나가야 되고 정치권을 밀어붙여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무리 유력한 정당이라도 아무리 유력한 대선 주자라도 본인이 인심 쓰듯이 국민의 뜻과 다른 어떤 해법을 제시할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하면은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반격을 하는데 어떡하냐 빨리 해야지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반세기 이상을 대한민국의 뿌리를 내린 이 낡은 질서가 일주일 만에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우리 국민도 그렇게 조급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또 적당히 미봉되는 거 바라지 않습니다. 그죠? 시간을 가지고 인내심을 가지고 국민의 뜻에 따라서 저는 세 가지 원칙이 필요하다고 봐요. 해법에. 첫째는 국민들이 분명하게 단호하게 이야기했어요.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전제로 하지 않은 어떤 해법도 안 된다. 이거 맞죠 여러분? 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헌정질서, 유린된 헌정질서를 바로 세우는 것은 헌법의 질서에 맞아야 합니다. 그죠? 그리고 세 번째로 이 두 가지가 전제된 위에 말하자면 공리주의적인 이른바 정무적인 판단도 할 수 있다고 봐요. 정치 지도자들이나 정당들이 해법을 내놔야 될 책임이 있죠. 또 우리 시민 여러분들이 다 제시하지 못하는 그런 정치적인 판단도 해야 된다고는 봅니다. 그런데 그 판단에 위임된 범위는 아까 두 가지 원칙, 퇴진을 전제로 한 그리고 헌법 질서에 맞는 이 두 가지를 전제로 해서 정책 해법을 내놔야 된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두 눈 부릅뜨고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저들은 청와대와 새누리당은 온갖 부정을 다해서 정권을 잡은 사람들이고 총칼을 들고 정권을 잡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탱크를 몰고 국민들을 짓밟고 정권을 지킨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부정선거를 해서 정권을 재창출한 사람들입니다. 어떠한 부정과 희생과 모든 걸 다 치르고서라도 물러나지는 않을 겁니다. 버티는데 저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네, 저는 이제 박근혜 첫 번째 우리가 분명히 확신할 수 있는 것은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청와대를 거점으로 삼아서 지금 청와대를 점거하고 대국민 선전포고를 했단 말이에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해서 박사모도 지금 제가 오다 보니까 광화문에 서울역에 많이 왔어요. 좀 많이 왔어요. 많이 왔어요. 왔는데 그렇게 온갖 용을 써도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 통치력이 복원되는 일은 절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최순실이 감옥에 가가지고 지시를 못하잖아요. 아니 뭐 순실이 말고 순득이도 있다고 하니까. 네. 이제 근데 하루 7시간. 네. 그다음에 우리 악마 기자가 또 지금 후속편을 많이 준비하고 있어요. 이런 것들이 밝혀지고 더더군다나 요즘 언론에서 나온 것처럼 어떤 그 향정신성 약품에 의지해서 대통령직을 수행한다면 그거는 절대 있을 수 없는. 그 대통령을 위해서도 해롭고 물론 대한민국을 위해서 너무나 있을 수 없는. 그래서 절대 우리 국민들이 박근혜 대통령이 무슨 일을 벌리든 간에 대통령이 그 자리에 있어야 된다는 그 통치력 보고는 절대 안 된다. 그건 믿어주셔도 된다. 그런데다가 특검하고 국정조사 여러분들이 압박해가지고 12일날 100만 모인 성과로 특검하고 국정조사 통과된 겁니다. 그것도. 그래서 이제 수사가 진행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아직 좀 더 더딘 데가 새누리당인데 새누리당의 공무원들이 빨리 속보대제를 해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지금 이정현 씨를 비롯한 박근혜 대통령의 방탄조끼들을 다 쫓아내고, 그리고 본인들도 속고대지하고, 그렇게 해서 대통령의 정치적 기반인 새누리당 기반을 빼앗아야 돼요. 검찰력 빼앗고 대통령 기반 빼앗고 우리 국민들이 확고히 지키고 있으면은 유지하지 못합니다.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 생각에는 이 사람 판단할 그 수 없는- 사람이 버틸 것 같다 이거예요. 네. 그래서 버티면 어떡하냐. 저는 우리 국민들이 26일 날 여기 다시 모이기로 했습니다. 물론 오늘도 모이지만 오늘은 전국 동시다발로 모이잖아요. 12일 날 헤어지면서 26일 날 다시 모이자 했어요. 그죠? 26일 날 얼마나 모일 것 같습니까? 네, 200만 이상 모일 거예요. 그래서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26일까지 대통령에게 시간을 준 겁니다. 지금 대통령에게 남아있는 시간은 26일까지예요. 26일까지 퇴진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된다? 저는 바로 탄핵에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탄핵에 대해서도 뭐 이러저런 걱정들을 굉장히 많이 해요. 근데 저는 국민을 이기는 그런 권력이나 국민을 이기는 질서는 절대 민주공화국이라고 할 수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새누리당도 이번에 그 특검법 통과될 때 네. 보니까 거의 절대 다수가 찬성을 했는데 내일 최순실 씨가 기소되는데 그 기소될 때 박근혜 대통령의 범죄 혐의가 특정되면은 법률적 요건으로는 바로 탄핵 발의가 가능한 시기입니다. 그리고 7시간을 비롯해서 또 대통령의 지금 정신 상태, 요즘에 TV 토론에 TV의 그 이른바 종편 메뚜기들이라고 뭐 명명한 분들 계시잖아요. 그런 중에 요즘에 상당히 의미 있는 패널들이 등장을 했어요. 정신과 교수, 정신과 의사 이런 분들이 요즘 패널에 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의 상태가 더 좀 드러나고 그러면 아마 국민적으로 이후에 탄핵에 대한 의지가 모아지고 새누리당도 그걸 거부하지 못할 거고, 지금 헌재 가서 뒤집히면 어떡하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헌재 위에 헌법 있고 헌법 위에 누가 있어요? 국민이 있어요. 우리는 아무리 험난한 길이 있더라도 60년 대한민국의 낡은 뿌리를 단칼에 쉽게 이렇게 우리가 뿌리 뽑을 수 있다고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우리는 각오를 단단히 해야 돼요. 언제라도 우리는 민주주의를 세우는 그 길로 우리 주권자의 책임을 끝까지 다할 겁니다. 맞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정치권에서 염려 말고 자꾸만 오만 걱정 불러들이지 말고 원칙에 따라서 밀고 가면 힘이 딸릴 때 국민들이 다 뒷받침해 주신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대통령께서는 한 문장을 똑바로 얘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기자들하고 질문 답변을 못하는 이유가, 질문을 하면 대답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좀 부족하세요. 이름이 뭐예요? 박근혜요. 성함이 뭐예요? 에? 이런 식이니까 판단을 못해요. 그래서 빨리 최순실이 판단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제 우리 엿된다, 어떻게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마지막까지 박근혜를 호위하는 호위무사들 있지 않습니까? 방탄조끼들. 네네네. 그 사람들을 국민들이 잘 쳐다보고 있다가 그 사람들을 찍어서 이 사람은 박근혜의 부역자, 옛날에 나치 정복, 민주주의의 적이자 법치주의의 적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 나쁜 사람들이잖아요. 이 사람들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제어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번 과정을 거치면서 주권자가 다 한 목소리로 외쳐도 이게 쉽지 않구나 하는 걸 느꼈어요. 그래서 헌법에 국민 소환제를 반드시 넣어야 됩니다. 국회의원들도 국민 소환제를 넣어야 돼요. 그래서 지금 그 방탄조끼들 계신 지역구에 사시는 분들은 미리 연습을 좀 해주시기 바래요. 그래서 방탄조끼 벗지 않으면 소환한다 이거 가지고 서명해서 갖다 전달하면은 이제 고민이 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단언컨대 마지막까지 가면은 방탄조끼 역할을 자임하는 사람 5손가락 안으로 졸아들 거예요. 네. 어차피
같이 감옥 갈 수준의 공범자들만 남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만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문화 행사가 시작했습니다. 몇 가지 얘기할 텐데 이 시대에 이렇게 암울한 시대에 우리 역사는 발전하고 있습니다. 다 광장에 나온 여러분들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힘으로 특검이 이루어졌고요. 국정조사회가 꾸려졌고요. 앞으로 대통령은 물러나게 될 겁니다. 정치인도 아니고 권력의 힘도 아니고 검찰의 힘도 아니고 바로 여러분 때문에 박근혜는 물러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때문에 이 나라가 이만큼 왔습니다. 무당이 지랄을 하고 대통령이 지랄 구판을 열어도 우리 국가는 대한민국은 이만큼 크고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들만 믿습니다. 우리 저 주진우 기자와 시사인을 여러분들이 지켜주셔야 돼요. 이게 가다가 삐끗하면은 다 날아가는 겁니다. 네, 저희는 괜찮아요. 저희는 괜찮은데 이 암덩어리들 민주주의의 적들을 해소하지 않으면 정권이 바뀌지 않으면 우리가 안 괜찮아요. 근데 제가 저쪽에 뭐 이제 시작이 되고 시끄러워서 마무리를 하라는 얘기가 있는데 네. 한 가지 해명을 해야 되겠어요. 저한테 문자 온 게 뭐냐면 범죄 혐의가 16가지라는 게 암만 계산해도 16가지가 안 나오는데 무슨 나쁜 짓을 그렇게 많이 했냐. 제가 농담 반 진담 반 이야기하면 그게 다 거기 보면 예를 들면 도로교통법, 네. 주거침입죄 아세요? 특수공무집행 방해. 이거는 이제 특수요? 특수? 이게 막으니까 아, 예. 그걸 밀친 거예요. 주거침입죄는 뭔지 아세요? 대학에 가서 집회했다고, 대학문을 넘어갔다고. 그래서 저 나쁜 사람 아니고요. 민주주의와 노동권을 위해서 제가 훈장으로 생각하고 명예라고 훈장으로 생각합니다. 정치인이라고 다 정치인이 아닙니다. 다 똑같은 정치인이 아닙니다. 진보든 보수든 그놈이다 저놈이다. 그거 다 박근혜 추종자들이 그리고 박근혜를 따르는 언론이 한 말입니다. 우리한테는 심상정이 있습니다. 제가 또 이 자리에 함께 와주셨으니까 감히 한 말씀 드리면 지금 국면에서 다른 야당들 그리고 새누리당들 정치권을 압박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하나 있어요. 뭔데요? 정의당이 철저히 국민 편에 선 정의당이 네. 지지율이 막 올라가는 겁니다. 근데 솔직히 조금 더뎌요 지금. 아니 근데 이렇게 전국이 어지럽고 정의당이 잘하고 있어요. 사실은 심상정도 있고 노회찬도 있고 썰전에 나오는 유시민도 있고 진중권도 있고 이정미도 있고 김종대도 있고 많은 좋은 사람들이 있는데 왜 이렇게 더뎌요? 왜 이렇게 인기가 없어? 아니 인기가 없는 게 아니고 지금 이제 여론조사 반영도가 좀 속도가 느린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이제 말하자면 좀 뜨뜻미지근하게 해도 지지율이 계속 올라가는데 정책 결정이 가장 중요한 그 기준이 뭐냐면 이건 바람직하지 않은데 여론조사 보고 다 판단해요 대부분. 그렇기 때문에 여론조사에서 국민의 편에 서면 쭉쭉쭉 올라가고 국민의 편에 좀 뜨뜻미지근하게 지지율이 내려가거나 이렇게 되고 반대편에서 그냥 팍 내려가고 이게 잘 되면 민주주의가 작동이 됩니다. 잘하면 찍어주고 잘못하면 X를 팍 이렇게 주권자들의 책임을 다하면 대한민국 정치 잘 발전할 겁니다. 전 대한민국 희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만 믿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